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세요. 1919년 3월 1일 날 발표된 독립선언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 01시 30분입니다. 3.1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3.1운동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색다른 각도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3.1운동보다는 모 독립선언서, 즉 정식 대한독립선언서에 더 의미를 두는 입장입니다. 3.1운동 때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요, 지극히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관해서도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모 독립선언서는 음력 모원년인데 양력으로는 1919년 2월 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뒤에 발생한 2월 8일 날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이죠. 장소는 태화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2019년도에 바로 태화관의 앞에 세워진 기미 독립선언서 발표 장소를 기념하는 비석 앞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런 건물이 없었고요. 옛날 태화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이것이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서명한 사람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33인입니다. 대표적인 33인인데 천도교인 15인, 기독교인 16인, 그리고 불교 2인으로 돼서 총 33인입니다. 33인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선언서를 발표하는 당일에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분이 친일 행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1 독립선언서에 관해서는 약간은 빚을 바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리의 시위를 비롯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은 33인이 아니라 2시 반에 탑골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 청년 지식인들이었거든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태화관에 모인 33인의 대표들은 미리 조선 총독부에 연락을 하고 선언이 끝난 다음에 자진해서 체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전공자인 윤경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조선독립신문 1호를 발간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오후 2시 경성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으며 대표들은 종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거사기 전날부터 폭력 시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렸는데요.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은 또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학생 대표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학생 대표들을 보내서 만류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자 이들은 독자적으로 2시 반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6군데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독립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2달에 걸쳐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조사 자료를 보면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일부 산간지역을 빼놓고는 전 국토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먼저 일어난 배경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만주를 갔던 사람들 빼놓고 국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일제에 대해서 철저한 저항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하라는 환경도 그렇지만 조선 왕조가 워낙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지를 않았습니다. 비판적으로 상당히 봤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체험하면서 백성들은 식민지가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은 조선 태형령, 그래서 굉장히 법령을 강화해서 심지어는 신체적 체벌도 상당히 강화시키고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가 해사령을 통해서 조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가 소규모의 회사까지도 일본인들이 뺏어가는 그런 법령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선의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저항을 시작했고요. 일본인들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데 반대 투쟁을 벌인다거나 또는 삼림 정책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벌인다거나 각종의 조세 반대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는 이미 조선의 농민들을 비롯한 백성들도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본의 식민 정치에 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 조선 또는 한국 내에서도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족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보통학교 또는 중학교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독립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독립의식이라는 것이 전반화되는 상황을 보였던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죠. 개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자강운동을 펴고요. 그리고 독립을 통해서 또 의병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서 독립전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항을 했습니다만 국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역시 이런 움직임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계 질서의 변화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질서의 변화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생해서 만 4년간 1918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이 전쟁의 참상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할 때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 간의 질서 재편전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먼저 자본주의화 돼서 세계 각적으로 진출한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많은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늦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적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제국들이 멸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랬던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 거대한 제국 속에 속해 있던 각각의 민족들이 이제는 새롭게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민족의식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침략적인 성격의 민족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피지배 계급들 또는 피지배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이 자각되면서 서구 제국에서 민족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계 리더로 떠오르기 시작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강화조약의 한 조건을 내세우는데 14개의 강화조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민족차별주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식민지에 있었던 많은 국가와 종족들은 민족차별주의를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새로운 국가를 또는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었죠. 어디까지나 승자를 중심으로 한 재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승전국의 일원이었었던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은 이것이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한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1918년에 이미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신한 청년단을 구성을 했고요. 이와 유사한 시기에 미국에는 이미 망명해 있던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이승만 선생,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서는 파리에 사람을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비자를 안 내줬죠. 결국 이승만 혼자 단독으로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상해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미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간에는 독립을 쟁취하는 방법론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미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당연히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로 외교적 노선을 취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만주에 있었던 세력들은 무장투쟁을 역설하고요. 그리고 상해 지역에 있었던 세력들은 그 중간 형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무장이냐 아니냐 선명성 경쟁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사에서는 주로 미주 지역에 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에 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각각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1919년에는 역시 국내에서도 파리 강화회의 김유식을 파견했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서서히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독립을 상실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갔고 그 지역에서 독립전쟁, 의병투쟁을 벌이고 있었다고요. 이분들이 거기서 이와 같은 활약을 하는 것이 국내에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국내로 이분들의 움직임이 전달이 되고 특히 독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모 독립선언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뒤이어서 28 동경 독립선언서의 소식이 접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아주 박차를 가면서 독립전쟁 또는 독립선언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천도교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기독교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가 합해지면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됐죠. 그 당시 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참여하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비폭력을 지향했다든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든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친일파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낮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현실로 봐서는 이분들은 생명을 비롯한 자신의 안위를 무릅쓰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다 끝나고 3월 15일에 거사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2월 27일 날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는데 당시 2만 1000장에 달하는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포하고 행동하는 계획까지도 철저히 짰다는 겁니다. 다만 3월 1일 날 33명 중에서 29명만이 오후 2시에 태화관에 모였었고 그리고 그들이 미리 전화했고 발표한 즉시 일본에게 스스로 체포됐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에게서 근대사에서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3.1운동에 대한 평가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들은 2시 30분에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죠.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그리고 이 선언서를 낭독한 세력들은 학생 지식인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6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큰 도시를 말씀드리면 평양이라든가 아니면 원산이라든가 의주라든가 이런 데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전단을 배포하고 경문을 만들기도 하고 배분해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 장날에 조직적으로 모였고 그리고 사발통문을 돌렸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이런 일들을 한 주역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젊은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점차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들 제가 장날이라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민 대중에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확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희생을 당했고 그럼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어떤 결과를 가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일단 우리 민족이 단합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의 발표 이후에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활동하는데 큰 힘을 보태준 것이 바로 이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임시정부는 1920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전승이 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3.1절을 국경일, 독립선언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만주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이 벌어져서 1920년 6월 달에는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일본인들의 철저한 보복이겠죠. 그들은 훈준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1920년 가을부터 1921년 4월까지 무수히 많은 우리 독립군들과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참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대천변이고요. 지금도 연해주 일대,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이런 데 가게 되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독립운동의 대부죠. 최종 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3.1운동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요. 특히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나는데 큰 자극을 받게 됐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구한말의 자강운동, 독립협회운동, 그리고 만주로 갔을 때의 의병투쟁, 독립전쟁 이런 것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독립전쟁, 독립운동이었었는데요.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학생, 농민, 노동자 이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이들이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고 자신들이 주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라고 보는 겁니다. 근대화를 정의할 때 많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근대화는 경제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근대적 의식, 근대적 인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체로서 역사운동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근대화의 참 모습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이런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벽주의, 즉 과거로 돌아간다. 그리고 고종이 서거했을 때 일본인들에 대한 독살설이 퍼지면서 3월 3일 날이 장례식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충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있었던 성리학들의 근황정신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구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중심은 백성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결국은 임시정부가 성립됐을 때도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썼거든요. 국채가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민주공화국. 이것은 과거로 돌아온 복벽주의라든가 또는 군왕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3.1운동이 가져온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때도 당연히 그러하고요. 우리 민족이 독립전쟁 또는 해방을 추구할 때 거기 이론적 도구로서 사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경도되다 보니까 적어도 초기에는 사회주의란 것이 민족주의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늘 그렇듯이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역사학은 인간학이라는 말도 합니다. 결국 역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의미의 문제이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1운동의 발생, 배경,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막연히 알고 있거든요.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 자체로 존재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망국을 당했는가? 이거죠. 왜 조선은 멸망했는가? 이게 3월 1일 날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 문제가 뒤따릅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 당시 있었던 고종을 비롯한 사대부들, 지배계급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조선을 식민지화시킨 일본 그리고 기타 외세 이렇게만 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누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책임의 비율과 순서도 찾아봐야 돼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조선이죠. 왕을 비롯한 당시 사대부들. 그러나 백성들도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경쟁자 또는 적에 대해서는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일본의 실체를 규명하고 아주 냉정하고 실질적으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당시 때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는데 음으로 양으로 협조했던 나라들이 있죠. 첫 번째 중국, 총나라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등등등. 그들은 일본과 경쟁 또는 협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는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정학적인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역시 일본과 중국은 협조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경쟁 관계 또는 충돌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 모든 것을 돌리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조선은 명나라의 뒤를 이어서 청나라에 상당히 종속돼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원군이 이무군란 이후에 재집권하자마자 청나라에 끌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세계가 파견돼서 과거보다 더 확실한 속방체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는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 뒤를 이어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치렀고 그 희생자가 바로 우리였고 최종 승리자인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21세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국제관계의 취지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입니다.